자, 들어갈게요. TDR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DR 들어가고, 일단은 제가 어차피 이제 강의를 이제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제가 잘 하는데, 오늘 그 계산 문제 때문에 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맞춰드릴게요. 다음에는. 그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된 거는 또 시간이 별로 또 안 남았잖아요. 그죠? 또 장점은 있어요. 좀 있으면 또 끝나니까 장점이 있는데, 보통 50분하고 10분을 거기다 맞추는데, 내가 흥분하게 되면 아까 내일리 있었잖아요. 내일리. 그죠? 팔 때 막 흥분해갖고 막 보여주려고, 그지? 오늘 뭐 2주일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하고 10분 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EBS 명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딱 저는 50분하고 1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연됐다는 것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그다음 오늘 오후 특강이 또 있어서 또 이제 물론 뭐 바쁘시면은 또 이제 못 드시면 기출문제집이라도 좀 구입을 하셔서, 아까 내일이나 이런 계산 문제 있었죠. 그죠? 그 집에서 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볼게요. 아까 TDR 들어갈 차례죠? TDR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간 다음에 뒤에 문제를 한번 이제 보는 식으로 이제 그냥 끝내 보겠는데요. TDR은 아직 문화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검토 중이죠. 그죠? TDR도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TDR은 딱 시험에 나오는 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요거 위주로. 그래서 TDR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역지구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죠. 무슨 간의 형평성? 지역 간.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를 얘네들 만듭니다. 양도제도. TDR이라는 것은 트랜스퍼는 양도한다, 디벨롭드 라이트는 개발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용적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용적률 서로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미국 얘기인데요. 자, 보존지역과 그 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미국에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 보존지역은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인데, 그 공법 시간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린벨트를 이제 묶어놓고 여기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죠. 이렇게. 얘는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지역 간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도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요. 그래서 5층을 못 짓게 하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은 주고 개발권도 줍니다. 근데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근데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발적인 손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하죠. 그럼 원래는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해줍니다.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 맡겨요. 맡긴다는 거는, 자, 직접 재정 부담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소유권을 부여해요, 개발권을 부여해요. 개발권이죠. 뒤에 문제 있죠. TDR 증서를 넘기게 되겠죠. 넘기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이익을 주겠죠.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그럼 우발적인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손실을 보상해주죠. 손실이 완화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목적은, 이거는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이죠.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얘네 다 했기 때문에. 232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 자, 개념을 보시면 그냥 있어요. 두 번째,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또 2번도 어떻게 돼요?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했죠. 공적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4번에, 자, 4번이 기출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오른쪽 4번에다 별표. 개발권 양도제도는 보존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부 미용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개발하는 공간상의 논리로서 무슨 공간의 활용 방안입니까? 공중이죠. 지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의 파란 색깔,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유용하게 또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운영조차, 기억. 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니은, 소유권을 부여했나요? 개발권을 부여했나요? 장점으로 가시게 되면은
니은에 가시면 보존지역 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기여해서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를 이뤘죠. 근데 단점은 아직 안 나오는데 저기서 못 짓던 거를 개발 가능 지역에 지어버리면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층화돼서 좀 과도하다 보면은 감일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또 토지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는 예전에 풀었으니까 그냥 가고요. 그러면 어디가 시험 문제예요? 라고 한다면 자, 맨 밑에 가시면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공급물을 우선하고 이 소유권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전환돼서 토지정책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자, 아직은 우리나라가 폐지됐거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는 건데 아까 TDR은 우리나라에 실시됐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개념, 공개념이 실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가지가 폐지됐어요. 어떤 거예요? 불러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폐지됐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상한제가 없어졌고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폐지됐다고 되어 있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자, 이거 시험 됐다 잘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다, 폐지됐다.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현관 패치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할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제 있어, 폐지됐어. 택지 소유 상한제가 없어진 거죠. 토지 초과 이득세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있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개발이익 환수 법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오른쪽 정책 수단으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셨지만은 자,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없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있죠. 있어요. 공법 시간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집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죠. 우리나라 없다. 이 제도 있다.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자체의 정의.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을 추구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해요? 국가가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없어요? 있어요. 있죠. 개발이익 환수하는 순에 따라서 세금을 위하지 않는 방법과 세금에 의한 방법이 있죠. 그럼 비조세적이 아까 여러분이 봤던 개발부담금제예요. 아까 개발부담금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 중에 법에 따라서 국가 징수한 분맥. 아까 간접적 개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 제도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택지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사업자가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지가상승을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지 방식은 왜 이 공법 시간에 채비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요 제도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그 다음에 공용개발도 있고요. 이게 다 비조세적 환수고, 조세는 따라서 양도소득세, 재산세, 이게 다 있죠? 그럼 아까 없는 것만 얘기해보세요. 어떤 게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만 사라진 거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3대 법이었어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법과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우리나라에 없다 있다? 있습니다. 요것까지 작년에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넘겨볼게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출제가 우리가 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은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초과매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실제로 개발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없다 그랬죠. 실제로 개발될 부분인데 자, 개발이익 환수할 놈이 없으니까 따라서 초과로 매수한다. 지금 초과매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토지를 매입해요. 개발 후에 그 사업에 의해서 지가를 방영한 높은 지가를 매각하고 임대함으로써 공공사업에 의한 증가를 환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초과로 매수해버린 거고, 자, 상세법은 말 그대로 상세하는 거예요. 상세법. 그래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당하는 지주의 주변 토지 보유에 발생하는 그 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상세한 후에 보상하고요. 자,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가 따라서 개발부담금. 아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직접 부과법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토지를 국유화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드물겠죠.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밑에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나요? 별표. 자, 이건 깊게 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토지은행 제도는 없다, 있다, 있어요. 아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은행이라고 하는데 토지은행도 맞고 비축제도도 맞아요. 자, 그러면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자, 이거는 정부가 미리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을 합니다. 매수해서 수요자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 공급합니다. 공급자.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듯이 얘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죠.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고요. 얘는 장단점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옛날에 했기 때문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좌측의 토지은행은 어떤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을 매입 확보해서 토지를 이제 공급 판매하는 직접적인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이게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비축 사업은 LH공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가시면 그냥 참고적으로 출제는 잘 안 되지만 모의고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한번 내셨는데 이번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 국가의 재정으로 이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 밑에 5번에 가시면은 자, 비축 대상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 자, 또 따라보세요. 공공개발용. 자, 이건 공공에 대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SOC 같은 건 사회 간접자본 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기적소에 저가 공급 및 경제 기반이고 수급은 일반 토지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지, 매립지 같은 걸 이제 토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가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공공개발용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공공 목적입니까? 공공 개발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수급 조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비축사업 계획을 해서 그냥 토지 등을 비축해서 나중에 시행 계획 따라서 이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한 거죠. 자, 밑에 토지 선매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 붙여보세요. 토지 선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뜨냐면 이게 공법 문제인데, 자,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팔려는 땅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해서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축하는 제도로 개인 사이의 거래에 우선하여 공공기관이 대리개발자가 그 땅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수용과 다른 점은 수용은 토지 소유자 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매수하죠. 따라서 강제 매수. 근데 토지 선매는 따라서 협의 매수. 이건 협의 매수예요. 그래서 이 토지 선매는 강제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매는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협의 매수. 그래서 토지 선매가 나오면 강제로 수용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토지은행이 토지 선매 제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공용개발 같은 거는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하죠. 근데 토지은행은 그냥입니까? 미개발 토지입니까? 그러면 토지 이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하는 것이지 강제로 수용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토지 선매 나왔어? 강제 수용 마저 틀려. 무슨 매수? 협의 매수. 그거 잘 나와요. 체크하세요.
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로 지정을 해요. 그럼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하는 것이지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농지 같은 거는 이제 농지 소유자 매도 이사에 있는 경우는 한해서 매입하기도 하고, 자, 밑에 협의 매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장단점 놓고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은 기대 효과로 갈게요. 자, 어떻습니까?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자, 그 전에 1번에 정부가 공동주체에 의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난개발 아시죠? 그 사적 주체의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죠. 방지할 수 있고, 2번에 가시면은 토지의 시장이 수급 조절을 통해서 토지 시장이 안전화가 되고, 3번 비축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버려요. 그럼 공공주택 분양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그냥입니까?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이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경제력도 높일 수도 있고요. 자, 5번 또 공적 주체에 대해서 수행됨에 따라서, 자, 이거 5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체란 것보다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토지은행도 개발이익 환수할 수 없다, 환수할 수 있다.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점은 1번 공공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개발지입니까? 미개발지입니까? 그럼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해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온다, 모의고사에. 그래서 민간의 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축 토지를 무담 종료해요. 공공자유 보유가. 그럼 방대한 토지 무슨 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관리. 그래서 불량주택 지역이 형성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 들으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 매입 땅일까요? 주변 땅일까요? 주변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공주주체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주변 지역 지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오른쪽에 틀린 거는 5번인데, 아까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이 비축토지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5번 참고하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토지정책이에요?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은 두 가지예요. 이 공급에 대한 유용성이 양적하고 질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자, 주택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적은 공급에 대한 유용성을 봤을 때 주택이 모자라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살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질적은 집이 후져서 주거 수준이 낮아서 오는 문제예요. 낮아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봤지만 거기 보시면 따르세요. 필요 공가율. 중간에 필요 공가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들어보세요. 필요 공가율은 뭐냐? 들어보시면은 필요 공가율입니다. 꼭 필요한 공가를 얘기하죠. 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택 보급률. 자, 주택 보급률은 어떤 게 보급률이냐? 자, 만약에 여기에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자, 100채를 주어졌어요. 그럼 100가구에 100채를 주어지면 주택 보급률이 100%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이사 갈 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명한 건데, 자, 갓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있으면 만약에 세 가구에 딱 세 채를 주어졌어요. 그럼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그냥입니까? 이사 갈 집이 필요합니까? 그럼 얘네는 평생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냥요, 집이 비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필요한 공가. 이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필요 주택수는 가구 총수에다가 그 다음에 필요 공가수를 더한 거죠. 필요 공가수. 그럼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0가구면은 5%다. 그러면 5채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100채가 있어야 돼요? 105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택보급률은 100% 됩니까? 100%를 초과해야 됩니까? 초과하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양적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 없어요. 질적으로 가야 돼요. 지속되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양적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 수를 비교해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거기 밑에 필요공가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공가가 필요공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 수가 가구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필요공가율에 대한 증가라는 거는 이건 질적에 들어가 있어요? 양적에 들어가 있어요? 양적 수요가 증가하면 이 공가율도 증가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공가 현상이 자 의도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가주택으로 투기 목적으로 이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마찰적 공가가 지금 필요공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공가가 이사 갈 때 비어 있는 거고 통계적은 주택이 3분의 2 졌으면 아직 안 졌죠. 근데 가보면 이제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통계적이고 방기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질적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질적 문제는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후져서 그래요? 주거비 부담이 낮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수를 증가시키는 걸 설명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보시면 주택 부담 능력 질적 수준에 관한 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안 나왔는데, 자, 거기 보시면 PIR 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PIR 지수는, 자입니다. P가 올라가요. 이제 P가 플라이스 주택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자, 레이티오가 비율이죠. 자, 그러면요. 자, 만약에 연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인데, 주택 가격이 1억 5천이면, 자, 5년이야 돼서 집을 사죠. 5년 걸려요? 더 걸리겠어요. 그럼 이 지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부담을 좀 낮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높아야 된다? 지수가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만 좋은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슈바베 지수 있어요? 슈바베 지수는 누가 이겼을까? 지수가 이겼을까? 이제 묻지도 않네. 아씨, 자, 슈바베가 이겼어요. 독일 사람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계비 중에서 소득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생계비 중에서 얘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절대적 지출이 아니라 상대적 지출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슈바베 지수는 자,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뭐 돈이 많이 벌게 되면 주거를 더 높일 수 있죠. 근데 이건 따라서 상대적 지출. 그래서 100만 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주거비를 40만 원을 지불했었어요. 40%가 됩니다. 근데 500만 원에서는 100만 원으로 간다는 거죠. 20%가 돼요. 그럼 오히려 이 비율이 높아지겠어요? 비율이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그럼 높은 게 좋아요? 이것도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슈바베 지수가 맨 밑에 가시면 PIR나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거는 주택 구입 능력이 낮다는 건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까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2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노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이건 분배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분배를 측정해서 분배를 잘 역할을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시키고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면 분배가 개선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0분위 분배는 낮을수록 좋아요? 값이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분배가 균등하고요. 기억나시나요? 로렌츠 곡선은 커야 돼요? 면적이 작아야 돼요? 진위계수도 작아야 되죠? 그럼 제가 이 연사 강조하고 싶은 건 10분위만 커야 된다는 거죠. 몇 분위만? 그럼 10분위는 작아야 돼? 커야 돼?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는 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넘기셔서 241페이지에 가시면 자, 주택의 부담 문제를 본다면 PR 지수와 슈바베 지수도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우리가 더 소득
주택에 대해서 더 이 주택 부담 능력이 이게 높으면 안 좋거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소득 분배나 주택 부담이나 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는데 몇 분위 분배만 커야 됩니까? 10분위 분배만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엔 출제가 안 되는데 모의고사에 내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죠? 다시 갈게요. 몇 분위만 크고 다른 것 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의 특성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242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주택정책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규주택만 공급해야 돼요? 기존주택도 공급을 해야 돼요? 기존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주택정책의 내용이 따라서 공급 확대. 자, 오른쪽에 2번에 보시면 따라서 구매력 강화. 그러니까 공급 확대라는 자체는 주택을 늘리는 것이고 구매력 강화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대시키려면 신규주택 건설을 촉진해야 되죠. 그래서 저렴한 택지에 공급을 해야 되며 재고주택도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또 개량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강화는 소득 분포를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으면은 소득을 또 높여줘야 되겠죠. 주택 규모를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소형에 대한 주택을 또 대량 공급해야 되고 주택 금융을 확대시키고 사회 임대주택 정책, 주택 금융 지원 보조, 세제상 혜택인데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모의고사에 자, 따라서 구매력 강화.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건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 분포라는 게 있나요? 그 소득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공급을 확대시키는 거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밑에 임대료 규제 있어요? 별표 3개 쳤죠? 중요합니다. 요것만 딱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중요하고 분양가 이제 임대료 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하한제다, 상한제다. 상한제. 예,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다면,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시장 임대료가 있어요. 시장 임대료가 만약에 균형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자, 규제를요. 올려서 규제를 할 수 있고요. 규제를 내려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따라서 최고 가격제.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최저임금제는 그걸 정해놓고 못 내리는 건데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를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 그 높게 했을 때라는 거는 130만 원으로 규제할 수 있고요. 자, 낮게 했을 때는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자 7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지금 다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사람만 1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일로 임차인들이 가요, 안 가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입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옵니까? 오죠. 그럼 시장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규제해서 이거 올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높게 했을 때는 시장상에 영향을 준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없고요. 낮게 했을 때가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자, 갑니다. 지금 243페이지 표 피고 계시나요? 임대료 규제는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일종의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임대료 하한, 상한. 자, 파란 색깔. 시장 균형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결정하죠? 일종의 가격 통제고요. 자,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자, 밑에 6번 있어요, 6번? 맨 밑에. 찾았습니까? 별표, 땡이야. 자,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보다 높을 때라고 되어 있죠? 높게 되면 시장의 균형보다 높은 수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는 임대주택 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발생하지 않아요. 않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즉 규제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해서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위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 자,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을 감소시키며
공급이 감소하면 주택난이 또 심화되겠죠.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박스가 하나 있나요? 이걸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임대료 규제 효과는, 자, 시장 균형일보다 임대료 규제를 그냥 해요? 높게 했어요? 낮게 했어요? 그럼 최고가격제로서 상한제를 실시했죠.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자, 옛날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단기예요, 단기. 아까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공급을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들어보시면요. 공급이 딱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을 못 줄여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요게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제한했다. 자, 그렇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열이라는 균형이 있고요. 15개라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서, 자, 균형에서 초과 수요가 우리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봐요. 그 기존 임차인들은, 자,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30만원만큼 임대인에 대한 소득이 얘한테 소득이 재분배되죠. 그럼 단기는 그냥 있어요? 저번 시간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단기는 공급을 아까 못 줄였어요. 이렇게 됐는데, 자, 장기로 가니까 얘들이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100만원에서 70만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 장기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그냥 해요?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제가 옛날에 탄력성 할 때,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 그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더 감소하겠어요? 감소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초과 수요가 5개밖에 안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15개가 수요고 공급이 5개라면 요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진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이게 더 많이 벌어집니까? 그럼 임차 수요가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5개가 수요가 되고 공급이 줄어들어 버려요. 5개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요,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요. 그럼 물량이 더 부족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임차인의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떻을까? 지금 만약에 5개밖에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암시장 형성돼서 이중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13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60만원이나 올라가요. 그럼 이제 암시장에서 암표 팔 때 아줌마들이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팔아요?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제 목소리가 그냥요,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뒷거리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중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임차인들이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공급만 줄어요? 질도 떨어뜨려요. 이동이 저하될 수도 있죠. 그냥 가볼게요. 오른쪽 박스 있나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낮은 임대료로 따른 수익성이 하락되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를 용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지금 보고 있나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죠.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니까 임대주택 질적 수준도 하락되겠죠. 자,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감소로 관리 부실로 인해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되겠죠.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 이동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해요. 그렇죠? 왜? 주택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주거 이동이 더 저하되고, 신규 임차인들은 아까 따라서 암시장, 아까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을 안 할 것이고,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 형성이 되니까 음속적 지불을 하겠죠. 그러면 임대료에 그냥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프리미엄이 형성되겠죠. 자, 밑에 아까 제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을 못 줄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의 소득으로 기록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탄력적인 반응하여 임대주택 구하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문제 3번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자, 갈게요. 정부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오는 곳은, 자, 갑니다. 1번. 여러분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임대주택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수요죠. 이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임대주택이 부족하죠.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되겠어요? 저하되겠어요? 저하되죠.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동감하시나요? 자, 아까 봐봐. 일로 와봐요. 아까 단기보다 장기가 그냥요,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요. 그럼 장기가 또 초과 수요가 많아지겠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단기에 비해서 어디에서 더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장기죠. 그런가요? 자, 칠판 보세요. 제가 아까 장기 효과에 따랐어요? 단기 효과에 따랐어요? 단기.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로 가서는 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몇 번 정답? 4번. 자, 아까 정부가 이 규제 임대료를 높게 쓸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높게가 맞아요? 낮게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보다 낮게 했을 때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자, 3번에 1번.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수요. 자, 2번. 촉진이 맞겠어요? 이 촉진이 맞습니까? 요거는 저하가 맞겠습니까? 저하. 3번. 장기와 단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1번. 임대료 상한제는 무조건 초과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초과수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2번에 보시면 단기든 장기든 초과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주택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주거 이전이 촉진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되고, 칠판 보세요. 단기에 더 초과수요가 많아져요? 장기에 더 초과수요가 많아져요? 장기. 많아지고, 단기 효과고 장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